지난 시간에 제가 깜빡하고 녹화 버튼을 누르는 걸 깜빡해서 그 강의 영상의 촬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훑으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은행이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느냐라는 거를 이제 역사의 관점에서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는 돈, 남는 금화, 남는 화폐, 남는 귀금속을 보관하는 데서 출발을 했지만, 어느 순간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 자금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부분 지급 준비라고 부른다. 이때 왜 부분이냐면, 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일부는 혹시라도 그걸 되찾으러 올 수 있는 예금자를 위해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부분 지급 준비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은행들끼리의 협력체로서 중앙은행이 생기게 되었고, 그 중앙은행이 관찰을 해보니 이 은행들의 역할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더라. 특히 이 경제에 돌고 있는 화폐의 수량을 결정하는데 은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을 요 통화승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의 중앙은행들은 이 점에 착안을 해서 이제 경제를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서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절한 경제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주로 이 금리 정책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편 미국의 대공황 시기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이게 꼭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은행도 파산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는 은행이 근본적으로 순차적으로 고객들을 처리해 주어야 되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금자들이 금융기관과 금융 시스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믿는 상황이라면, 내가 믿는다면, 내가 금융기관을 믿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금융기관을 믿을 거고, 그는 정말로 이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안전한 결과가 되지만, 누군가 은행 체제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정말로 그걸 부추겨서 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자기 실현적 예언의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뢰를 주기 위해서 예금보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그 은행의 예금자들을 예금보험 공사가 도와줄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이게 실제 은행이 파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하는 데에서 요 예금보험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은행은 이제 정확하게는 상업은행이다.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업은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은행의 여러 가지 대출 중에서 은행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대출은 바로 기업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커머셜 론에서 이제 따와서 커머셜 뱅크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상업은행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자, 은행의 수익은 기본적으로 대출과 같은 이제 수익 자산에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자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은행의 주 수입원은 이자 수익, 인터레스트 인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것을 비이자 수익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제가 부의 활동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부의 활동은 회계장부, 회계장부 바깥 외, 그러니까 회계장부에 있지 않은 활동,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익을 창출하고 혹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대출 약정. 이거는
대출을 지금 즉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네가 원하면 즉시 대출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 이제 그 대가로 대출 이자는 못 받지만 그 대신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하고 이제 마쳤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신용장. 신용장은 바로 이제 국제 무역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게 또 은행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예요. 자,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습니다. 뭐 한국에 K 기업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미국에 A 기업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제 얘네가 국제 무역을 하고 싶어요. 얘네가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면 얘네는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현금으로 이제 지급을 하고, 이거는 그 화물로 이제 운송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그 물건을 이제 고객 소비자들한테 팔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수입하는 기업이고, 이제 얘는 이제 수출하는 이제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국제 무역에는 굉장히 많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뭐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제품을 부산항이나 인천항으로 가져가서 컨테이너에 실어서 그 컨테이너 선을 타고 미국으로 가면은 한 달 정도 걸린다. 시간의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보냈는데, K기업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보냈는데 얘네가 나중에 가서 받은 적 없는데 하고 갑자기 모른 채 해버리면 이건 황당한 사건이 될 겁니다. 그다음 반면에 이 수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돈을 그러면 먼저 보내면 돈만 받고 얘네가 또 모른 채 해버리면 그거를 확인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네가 돈을 먼저 보낼 거냐, 내가 물건을 먼저 보낼 거냐, 이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서로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같은 나라에 있었으면은 법원에 고소를 하면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그걸 처리하느냐, 이제 아무래도 자기 나라 기업을 더 우대를 해주겠죠. 법원도 인지상정상.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서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은행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미국 은행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입 은행이 있으니까 수출입 은행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예, 원래는 이제 이거는 상업 은행이 아니지만 그냥 수출입 은행을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얘네가 어떤 시스템을 고안을 했느냐? 둘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가지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A 기업이 그 대가로 줘야 되는 돈을 준비해서 자기네 나라의 은행에 이것을 보여줍니다. 계약서를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급을 해주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그러면 얘는 그 상대 측을 대표하는 은행과 컨택을 해서 내가 이제 이 A 기업을 대표할 거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출하는 기업에게 그러면 약속한 대로 화물을 운송을 해라, 그 컨테이너에 실어서 선박에 넘겨라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도착하면 이제 은행과 기업이 함께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속된 수량이 맞는지, 각각이 약속된 품질이 맞는지 이것을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확인이 됐다 하면은 이제 국제 결제망을 통해서 이제 이
미국의 은행으로부터 한국의 은행으로 자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다시 이제 수출하는 기업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제3자인 은행에게 이 지급을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은행이 돈을 떼어먹진 않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화물 운송을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수를 한 이후에만 실제 송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제 그 대가를 지불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은행의 신용을 서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서로 국제 무역이 이루어질수록 하는 것이 바로 신용장, Letter of Credit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여기 그냥 소소한 차이인데 이제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커머셜 레터 오브 크레딧과 스탠바이 레터 오브 크레딧의 약간의 차이는 이 거래 대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증이 되느냐라는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묶어서 같이 그냥 신용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수익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기업이니까 수익만 있는 건 아니죠. 비용도 있어요. 그러면 주된 은행의 비용은 뭐냐? 바로 자금의 조달에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활동은 첫 번째 예금을 받는다, 두 번째 대출을 해준다 였어요. 그럼 대출을 해주는 데서 이익이 나는데 비용은 예금자들한테 예금을 받았으니까 예금 이자를 줘야 되겠죠. 이제 그게 바로 요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근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 외에도 기타 자잘구레한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바로 임직원의 월급을 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은행이 이제 물리적인 요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을 운영하는 비용, 그 다음에 은행의 서버를 관리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거는 비이자 비용이라고 이제 구분해서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과 비용을 살펴봤으니까 이 은행이 잘하냐 못하느냐를 따져보자. 이거는 우리가 다른 기업에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뭐 ROE, ROA 이런 거 계산해도 됩니다. 똑같이 은행에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그 외에 특별히 은행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성과 지표가 있느냐 두 가지 정도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이자 마진 그리고 예대 금리차. 이제 이거는 마진이라고 영어로 줄여서 부르고 예대 금리차는 흔히 스프레드라고 줄여서 많이 부릅니다. 자, 일단 순이자 마진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순이자 이익을 먼저 계산을 해요. 이자 수익 interest income과 이자 비용 interest expense 두 개를 갖고 온 다음에 그 차이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들어온 거에서 나가는 걸 빼면 순수하게 남은 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남은 게 얼마냐를 계산한 게 순이자 이익이고 그것을 전체 자산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얘가 진짜 활동을 하는데 쓰이는 이익을 창출하는 데 쓰이는 것만 생각하자 해서 수익자산, earning asset, 증권과 대출 합한 것만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순이자 마진이 되겠습니다. 한번 예시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만든 은행의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부채를 보면 자기 자본은 50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부채가 전체 400 중에 350으로 대부분을 남의 돈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여기는 한국식으로 예수금이라고 적었는데 이건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자들한테 받은 예금인데 은행이 이걸 기록을 할 때는 받을 숫자를 써서
예수금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받은 것이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은행도 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계좌를 트고 거기다가 저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이 은행의 입장에서 맡긴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금인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 은행이 맡긴 돈은 예치금, 이 은행이 받은 돈은 예수금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한자를 써가지고. 근데 뭐 본질적으로는 똑같이 영어로 하면 디퍼짓이니까 헷갈리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거고, 그래서 고객들한테 300억을 받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행이 꼭 예금만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빌린 돈도 이제 현재 50억 정도 존재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반면에 이제 자산을 보면은 현금 및 예치금, 금융자산, 대출채권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금융자산이 보통 은행의 경우는 국채더라. 이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출채권이라는 것은 대출을 해준 건데 그 누군가의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받을 권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채권이라고 적은 거지 이게 그 본드의 채권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대출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대출 자산 뭐 이렇게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수익 자산은 뭐냐? 현금 및 예치금은 수익 자산이 아니에요. 왜냐? 그냥 이거는 그냥 자기네 금고에 아니면 다른 은행에 그냥 넣어둔 돈이기 때문에 아무런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수익 자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자산, 특히 대부분이 정부의 채권이라고 했죠. 이거는 정부에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줄 거기 때문에 수익 자산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받을 거니까 수익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150과 200을 더한 게 수익 자산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손익계산서를 보면 원래는 이제 여러 가지 아주 특징적인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겠지만 은행의 손익계산서를 아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수익과 두 가지 비용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그거의 차이가 이익이 되는데 순이익이 되는데 각각을 이자에 관련된 거, 안 관련된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마진, 순이자 마진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만 중요하다. 그래서 순이자 마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자 수익은 10이었고 이자 비용은 이제 4였죠. 예, 참고로 여기 제가 괄호를 치는 거는 음의 숫자, 마이너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에서 4를 빼면 순이자 이익은 6이 될 거예요. 한편 수익자산은 350이다. 그러면 350분의 6 해서 약 1.71%, 0.0171이니까 100분위로 하면은 퍼센트로 나타내면 1.71이 순이자 마진이 되겠습니다. 이 순이자 마진도 그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이거랑 또 함께 조금 더 엄밀하게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요 다음에 있는 예대 금리 차 혹은 영어로 하면은 스프레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앞에 순이자 마진은 그냥 묶어서 그 들어온 이자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빼고 수익 자산만 나누어서 계산했지만 그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쪽을 한번 따로 구분을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지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자 수익은 그 이자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 수익 자산으로 나누고 이자 비용은 그 이자 비용을 만들어내는 이자와 관련된 부채로 나누어 줘서 각각의 비율을 구한 후 그것의 차이를 구한다. 차이를 구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금융에서 스프레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 근데 요거를 계산할 때는 조금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 은행이 받은 예금이 300으로 묶여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요. 이제 자세하게 한번 또 따져 봅시다. 네, 따져 보니까 예금에는 두 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더라. 첫 번째는 요구불 예금,
있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은 예금이 있더라라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구불 예금은 여러분들의 수시 입출금 계좌가 바로 요구불 예금이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고객 입장에서 지금 돈을 넣어도 그리고 언제든지 돈을 빼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넣고 언제든지 뺄 수 있는 돈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그 대신 은행은 거의 99.999%의 확률로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0.1% 연이자율이에요.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 이건 사실상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출금 계좌에 여러분들 돈 넣어놓으면 이자가 500원도 안 되게 붙어요. 뭐 45원 뭐 이렇게 붙는 걸 가끔씩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이자를 안 주는 거다. 그럼 이자를 안 주면은 이거는 우리의 이자를 발생을 시키는 부채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의 계산에서 제외를 할 겁니다. 근데 반면에 적립식 예금, 정기 예금 이거는 해당이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 경영학과니까 너무 당연한 거를 제가 과잉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적립식 예금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정기 적금이라고 부르는 상품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예를 들면 1월, 2월, 3월, 뭐 4월 뭐 이렇게 있으면 1월에 10만, 2월에 10만 원, 3월에 10만 원, 4월에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1년에서 2년을 조금의 돈을 저축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요 적립식 예금이 되겠습니다. 혹은 적금이라고 불리는 줄여서 적금이라고 부르는 그런 금융상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 같은 이제 소시민들의 입장에서 내가 목돈은 없지만 차근차근 돈을 저축을 하겠다라는 용도로 쓰이게 되죠. 이제 그래서 영어로 부를 때도 이제 이거를 세이빙스 디포짓 이렇게 불러요. 이제 저축을 하기 위한 용도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정기 예금이라는 거는 한 번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큰 돈을 한 번에 넣고 1년, 2년, 3년에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동안 빼지 않기로 약속하는 거를 우리는 정기 예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그 통짜로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는 타임 디포짓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이 저축이지만 예금이지만 약간의 개념상의 차이는 있다. 그러면은 요 정기 예금은 적금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목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그 목돈도 소시민의 입장과 부자의 입장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걸 나눠 놓은 게 요 소액 정기 예금, 고액 정기 예금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미만 이제 이러면 뭐 소액 정기 예금, 뭐 그 이상이면 고액 정기 예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요 위쪽에 묶이는 거는 이제 서민들의 예금 자금이 되겠고 그 요 고액 정기 예금으로 들어가는 거는 보통 이제 조금 더 이제 부유층 개인의 자금이나 아니면 기업의 예금, 그러니까 법인의 예금이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구분을 해놨는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요구불 예금은 이자를 안 주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를 빼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대 금리차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일단 이자의 수익 부분을 계산하면 아까 수익 자산은 350이라고 계산을 해놨으니까 이자 수익을 수익 자산으로 나누어서 2.86%가 먼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그냥 명칭을 붙여서 이자 자산 수익률이라고 해놨는데 이거의 이 숫자의 대략적인 의미는 대략 평균적인 대출 이자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익 자산이 대출이고 대부분의 이자 수익이 대출 이자이기 때문에 대략
사람 한 명한테 대출을 1원을 줄 때마다 얼마씩을 이자로 받느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반면 요 아래쪽은 비용에 대한 얘기, 이자 비용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비록 총 부채가 350이나 됐지만 그 중에서 요구불 예금은 이자를 안 주기 때문에 빼주어야 된다. 그래서 300만 남고 따라서 4를 300으로 나눈 값인 1.33이 이제 요 계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의 의미는 대략적으로 평균 예금 이자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요 이자 발생 부채는 예금이고 대부분의 이자 비용은 예금 이자기 때문에 평균적인 이자율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이제 우리는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 해서 예대 금리 차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큼이 바로 은행이 자기 몫으로 먹는 은행의 이익의 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예대 금리 차는 요 앞에 순이자 마진보다 계산을 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세한 더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 대신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양쪽에 벌어들이는 것과 쓰는 것에 이제 각각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제 주로 많이 함께 병행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은행도 다 같은 은행이 아니더라. 은행 사이에도 급이라는 게 있다. 은행의 서로의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 은행과 중소형 은행이 약간 서로 다른 물에서 논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중소은행은 흔히 우리가 소매금융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도매와 소매의 개념의 차이를 아시죠? 예, 소매는 그 직접 고객을 만나는 거고 그 전에 그 고객과 만나는 상인들을 위해서 거래하는 걸 우리가 보통 도매라고 하죠. 그래서 농산물이 처음에 농부한테서 그 각 유통업자들한테 팔리는 게 도매 시장이고 그 도매 시장에서 각지의 마트나 슈퍼마켓으로 분배가 되어서 그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고객을 만나는 게 소매 시장이죠. 이제 그거랑 빗대어서 중소은행은 소매금융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느냐? 중소은행은 주로 개개인, 서민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금도 개인에게 받고 대출도 개인에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예금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금의 출처가 돼요. 그리고 대출을 해주는 거는 개인이 대출을 받을 일이 거의 주택 관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대출이 이제 주 영역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얘네는 이 원하더라도 이 부의 활동을 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에 대형은행은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은데 꼭 개인 고객에게 매달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대형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를 이제 도매금융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여기서의 도매금융이라는 의미는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법인 고객이나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을 고객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꼭 개인의 예금에 의존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다른 수단으로도 자금을 쉽게 조달을 할 수 있고요. 또 많은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택담보대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대출도 해주고 뭐 신용대출도 해주고 뭐 다른 곳에도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의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업들의 입장에서 내가 뭐 신용장이나 아니면 대출 약정이 필요하다면 작은 은행을 찾아갈 거냐 대형 은행을 찾아갈 거냐 나라도 큰 은행을 찾아갈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뭔가를 믿고 나중에 이제 신용장이나 이제 이런 중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디 지역에 하나 지점밖에 없는 곳에서 그걸 취급을 할 거냐? 그거는 내가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그냥 전국적으로 영업망이 있고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은행이다. 이 정도는 돼야 내가 뭐 신용장을 여기다 부탁을 했을 때 그 은행의 신뢰를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부의 활동은 대형은행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반면에 중소은행은 그런 부의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가 예상이 되죠. 얘네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인데 얘네는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대형은행이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이제 각각의 자산의 투자의 포트폴리오라고 할까요? 그거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미국 기준으로 중소은행은 전체 자산의 75%, 4분의 3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반면에 대형 은행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그 대신 확 올라오는 게 바로 C&I. 이 C&I가 Commercial and Industry 해서 기업 대출이라고 했죠. 기업 대출의 비중이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은행의 특징은 보통 은행 하나의 법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계열사로서 여러 다른 금융기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업 같은 것도 지금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림으로 봐도 여기는 좀 골고루 분배가 된 느낌인데 여기는 여기에만 쏠려 있죠. 그러니까는 이쪽이 더 분산화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은행 산업이 변화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대형 은행으로 점점 더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집중화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겸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각각을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집중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은 이 은행 산업에 있는 은행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하나하나에 집중이 된다. 즉 은행의 숫자가 줄어드는 독과점 형태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은행 하나하나의 규모가 점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은행업, 본업 외에도 여러 가지를 막 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신용카드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도 은행 창구에서 한번 찾아봤을 텐데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뱅킹과 보험, 인슈런스를 합한 뭐 그런 산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은행 창구에서 펀드를 판매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이제 왜 일어났느냐, 이제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그 그래프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 은행 산업의 전성기는 한 196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정도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은행의 가장 황금기였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 경제를 책임지는 금융기관이 은행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9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나스닥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는 이 주식 시장이 뭐 모바일 뱅킹, 이제 그 인터넷 그 주식 투자, 뭐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이런 게 나오면서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주식 시장이 굉장히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은행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것은 수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는 망하는 은행도 하나하나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회색 선부터 보면은 은행의 실패,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가 지금 1984년에 미국에서 400개의 은행이 그 한 해에 파산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영세한 은행들이 파산하면은 그 은행을 인수해서 덩치를 불리는 애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 지금 상태가 괜찮은 애라고 하더라도 야, 우리가 이거를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 몸집을 키워야겠다 해서 괜찮은 애들 둘이서 중형 은행끼리 합쳐서 대형 은행이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반면에
새롭게 은행으로 인가를 받는 애들은 이제 2010년대 들어오면은 씨가 마르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있던 놈들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고인물들만 있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독과점 형태로 변하게 된다.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4년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연방 예금 보험 공사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이제 이거를 부보 기관이라고 해요. 이제 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해서 이 부보 기관의 숫자가 14,500개입니다.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많죠.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의 은행의 숫자는 10손가락으로 셀 수가 있는데 미국은 그 1000배가 거의 된다.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경제 규모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어쨌든 거의 15,000개의 은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거를 그 각각의 은행의 자산의 규모에 따라 나눠 놓으면 1번은 대략 소형, 2번은 중형, 3번을 대형, 4번을 초대형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그 자산 규모에 따라서 소형 은행이 숫자로 따지면 83%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소형 은행들이 각 동네마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형, 초대형 은행은 합쳐도 2%가 숫자로 안 돼요. 이제 물론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큰 놈이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약 50%의 전체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분배가 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2018년에 오면은 은행의 숫자가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4,700개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그 중에 소형 은행은 12,000개에서 1,000여 개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이제 4분의 1, 25%가 안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로 대형 은행과 초대형 은행은 아까는 약 40년 전에는 2%에 불과했지만 숫자로 지금은 13%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대형 은행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규모는 더 압도적입니다. 초대형 은행이 전체 은행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 그러니까 사실상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초대형 은행들만 실질적으로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커다란 이제 이 40년의 시간 동안 커다란 변화를 경험을 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든 뭐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든 이렇게 대형화, 겸업화, 집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장점은 뭐냐? 바로 그겁니다. 수익을 더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이제 이 그래프에서 요 부분을 보면은 이 대형화가 이루어졌을 때 장점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검은색 선이 소형 은행이에요. 아까 그 기준에서. 그다음에 요 파란색 점선이 중형, 요 회색 선이 대형, 그다음에 검은색 점선이 초대형인데 대체로 소, 중, 대, 초대 이렇게 가니까 대체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은행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있는 게 ROE, 그 은행의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을 더 잘 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수단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중소은행일 때보다 대형은행이 되고 보니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크레딧 신용카드도 팔고 뭐 부의 활동도 참여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저것 이익을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익의 비중이 이익률이 훨씬 더 늘어났다. 그게 바로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상대 급부가 있다. 반드시 좋은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요 모든 그래프가 계곡에 떨어지듯이 꼬라박는 이 시점이 있는데 바로 2009년 바로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한 그 해입니다. 자, 이때 모든 은행의 수익이 이제 거의 0에 가깝거나 음수로 떨어졌어요. 즉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순서가 바뀌어요.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요 회색, 대형, 그 다음이 중형, 그 다음이 소형 은행의 순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원래 정상 기간에는 일반적인 시기에는 소, 중, 대로 갈수록 점점 더 수익성이 좋아졌지만 손해가 발생하면은 거꾸로 그 반대로 대형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오히려 소형이 안전했다. 왜 그러느냐? 그것도 이제 이 누구를 고객으로 상대를 하느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개인 고객은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이든 뭐 저 같은 사람이든 뭐 어쨌든 금융 위기가 있든 뭐 경제 위기가 있든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되죠. 그러면은 매일매일의 일상의 거래를 계속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살려면은 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체크카드 쓰고 신용카드 쓰고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은행의 입장에서 개인 고객은 아주 큰 도움은 안 되지만 늘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안 빠져나가니까. 근데 법인 고객이나 다른 금융기관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이 중에 일부는 파산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중에 일부는 그게 두려워서 빨리 재빠르게 자금을 빼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거기를 믿고 까불다가 큰 코를 다칠 수가 있는 거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형은행은 여기에 이제 손을 댄 순간 이제 그 어둠의 늪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 금융위기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이제 그래서 이 순서가 뒤집히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대, 중, 소는 나왔는데 마지막 오버 10 빌리언의 초대형은 어디 갔냐? 초대형은 오히려 더 위에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패턴이 일관성이 없죠. 이거 하나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영어로는 이제 한국어로는 라고 부르는 현상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요 too big to fail이라는 거는 어떤 뉘앙스냐면 너를 파산시키기에 넌 너무나 거대한 녀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마불사라는 거는 바둑 용어에서 나온 건데 바둑을 두면은 이제 내가 많이 돌을 둬서 많이 그 집을 지어놓고 투자를 해놓은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냉정하게 보면 포기를 해야 되지만 내가 너무 많이 거기에 돌을 뒀기 때문에 이게 따먹히는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거기에 두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걸 이제 대마불사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초대형 은행이 되면은 얘네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정부가 원칙적인 대응을 못하게 되고 얘를 자꾸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정책은 금융기관들이 정당한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각자 할 걸 하고 만약에 자기가 실패하면 그걸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느냐?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은행이 망하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KB국민은행이 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KB국민은행 계좌가 없는 한국 국민이 거의 없을 텐데 이 사람들 돈 다 떼일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너무 큰 은행이 생겨버리면 정부가 납세자의 세금을 다 갖다 쓰더라도 얘를 일단 살리고 보자라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얘를 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뭐 네가 어쩔 건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제 금융 위기에서도 잘만 먹고 살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은행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특히 미국 이 두 나라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흔히 말하는 은산 분리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제 가끔 이제 표현을 신문을 읽으면 금산 분리, 이제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한 용어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이기 때문에 금융에는 증권이나 뭐 보험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은행만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산 분리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은행은 딴 거 여러 가지 다 해도 되는데 너네 일반 기업의 주식을 사지는 말아라. 또 일반 기업들도 뭐 너네가 뭐 문어발처럼 계열사를 늘리고 뭐 자시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은행만은 건들지 말아라. 이게 은산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나라에는 가장 큰 기업 집단으로 삼성그룹이 있죠. 삼성전자 있고 뭐 삼성 관련된 뭐 화학 있을 거고 뭐 조선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소비재를 삼성그룹의 계열사 하나씩 다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 안에는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화재 등 각종 금융회사들도 하나씩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삼성은행은 못 찾겠더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은산분리의 원칙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인 이 비금융 기업이라고 이제 칭하는데 비금융 사업자라고 하는데 금융을 하지 않는 이 삼성이라는 녀석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은행의 엄청난 힘을 얘네가 가뜩이나 강력한 얘네가 가져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해놓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 본질의 역할은 뭐냐면 예금자의 돈을 모아서 그거를 기업의 대출로 바꿔주어서 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한다라는 것이 은행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독특하고 다른 곳이 하기 어려운 그런 역할입니다. 이 예금자는 아주 서민들의 소소한 돈부터 뭐 워렌 버핏 같은 그런 대형 부자들의 돈까지 총망라를 하죠. 그래서 엄청난 자금이 정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 그대로 조금만 이 예금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돈이 모여서 엄청난 자금이 되고 그게 은행을 통해서 기업에 투자가 됩니다. 근데 이 은행은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요. 예금자들의 돈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돈이기 때문에 이걸 잃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은행에 맡긴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이거는 이 사람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기업들에게 빌려줘야 된다. 신중하게 빌려줘야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 기업에 대출해줬을 때의 위험을 판단을 하고 냉정하게 심사해서 잘 될 곳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 아닌 곳에는 해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삼성이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라 예시를 들자면 삼성은행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무래도 인지상정 삼성은행은 삼성 계열사에 조금 더 대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은행이 없는 다른 기업 집단과 경쟁을 할 때 훨씬 자금 조달이 쉬워져서 경쟁하기 쉬워질 거다. 그리고 얘네 중에 안 될 애가 있어도 예를 들면 이제 삼성이 망한 것 중에 하나가 삼성 자동차인데 르노 삼성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완전히 르노로 넘어갔죠. 삼성 자동차 안 될 사업인데도 여기에 은행이 대출을 해준다. 이거는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는 횡령과 배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건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대출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 경제가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수록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예금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은산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의 대표격이 은행인데 미국은 참 흥미로운 나라인 게 서양권의 나라이지만 구유럽에서 이제 떠나서 새 삶을 찾아서 떠나서 만든 사람들이 나중에 만든 국가이다 보니까 유럽의 실패했던 것들을 담습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이 이제 자기네의 건국 이념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또 이 고리대금업 같은 이제 금융산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또 철저하게 이제 금융산업을 잘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이 바로 이 은산 분리를 정착을 시킨 겁니다. 1933년에 은행법을 만들 때부터 얘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과 주식시장, 증권을 분리를 했고 은행이면 증권에 가지 말고 증권이면 은행 쪽에 기웃거리지 마라라는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이제 이게 글래스 스티걸이란 이 두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의 이름을 따서 글래스 스티걸 액트라고 불리는 이제 은행업법의 핵심이 되는데 자, 이 공교롭게도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이 초강대국 지위를 잘 유지를 하고 경제를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을 시켰던 그런 황금기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제 1980년대, 90년대 오면은 미국이 이제 조금씩 힘이 빠집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에서 사실상 물러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미국의 경제가 조금씩 침체 분위기가 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뭔가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규제나 이런 것을 좀 줄이고 조금 더 경쟁을 촉진하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게 1999년에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이에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좀 과거의 관습이나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자라는 취지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법입니다. 여기서 이 분리를 철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약 10년 동안 은행들은 증권 산업도 하고 그다음에 원래 증권을 하던 애들이 은행을 인수합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10년이 안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2006, 7, 8, 9년에 이제 부동산 거품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철폐한 것이 은행들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했고 그로 인해서 금융 위기가 발생한 부분도 있을 거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전체가 동의하는 건 아니고 일부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금융 위기가 끝나자마자 만든 게 도드 프랭크 액트라고 금융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인데요. 이제 이 원래 이름은 월 스트리트 리폼이에요. 그래서 요 월 스트리트로 대표되는 요 금융가 녀석들을 혼내주자 이런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좀 안전장치들을 강화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전 연방준비의원 그러니까 연방준비 페더럴 리저브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에 해당되는 중앙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연준의 의장이었던 볼커가 주장을 한 내용을 규칙으로 넣어서 요 볼커 룰이라고 부르는 건데 은행이 딴 건 다 해도 되는데 주식을 직접 가지고 있지 마라. 이렇게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최소한이나마 요 은행과 다른 산업의 분리를 조금 다시 한번 가져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에 주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은 그 전에 이미 이제 과거부터 발달해온 그 고유의 그 금융 체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게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정착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은행과 뭐 증권업이 아주 엄격하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나라의 특징이고, 우리나라는 많은 제도를 후발주자로서 배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요 은산 분리를 미국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은행법을 만들 때 미국의 법을 참조해서 은산 분리를 규정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놨느냐? 일반적인 기업은, 여기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일반 기업이라고 표기를 했지만 법을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비금융 종사자,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투자하고 싶어도 은행 주식을 4% 이상 못 가지니까 은행의 이사를 선임할 수 없고 은행의 경영진을 선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은행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게 제한이 된다.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만의 또 문제는 뭐였느냐? 우리나라는 이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금융산업을 얘기하겠지만 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97년에 흔히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는 IMF 사태. 이제 그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표현하면은 이거를 Asian Financial Crisis라고 하는데요. 아시아 금융 위기.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겪은 게 아니고 뭐 태국이라든가 여러 나라가 같이 겪었으니까. 예, 아시아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실해진 은행들을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은행과 이제 정부가 정리하고 이렇게 조율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중은행은 4개만 남게 되죠. KB, 하나, 우리, 신한. 뭐 그 중에서 KB는 구국민은행과 구주택은행이 합쳐져서 합병을 해서 만들어진 회사고, 하나은행은 KEB 외환은행을 인수합병하면서 강력해진 애고, 우리은행은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3개의 중형은행이 합쳐진 애입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은 신생 후발주자였는데 조흥은행이라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은행을 인수합병하면서 한 번에 넘버 4로 올라온 사례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만들어진 애들이다. 그래서 아까 봤던 대형화, 집중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미국은 집중화가 일어났어도 물론 미국의 규모가 크긴 하지만 4천여 은행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물론 지방은행들이 있긴 하지만 4명은 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러니까 예금자도 불만, 기업도 불만,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얘네가. 왜? 가만히 있어도 어쨌든 너네 그러면 은행 계좌 안 쓸 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은행 계좌를 안 쓰고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최소한 전 국민의 25%씩 약 1,000만 명 이상의 고객이 확보가 되는데 이거를 뭐하러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변동을 안 해요. 낮은 상황에서 최소의 예금 금리만 줘도 어차피 예금할 사람은 하더라. 대출은 거꾸로 기업의 입장에서 은행에 안 가면 이제 뭐 그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결국 비싼 은행 대출 금리를 내고서라도 대출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금리는 너무 높아지고 예금 금리는 너무 낮아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경쟁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종의 매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좀 경쟁을 좀 유발시켜 보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것이 바로 2019년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 되지만 특례죠. 특별 예외를 둔 규정이에요. 그래서 원래 은행법에 따르면 일반 기업은 안 되지만 이제 와서 다른 금융 지주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 쓸려 나갔으니까 일반 기업이라도 걔네의 자금이라도 써서 은행을 새로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되고, 그 경우에는 그 은행의 지분을 그 모기업이 34%까지 가질 수 있게 허용을 해줍니다.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정보통신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금융과 기술의 융합을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핀테크를 애초부터 그 머릿속에 넣고 나온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누구에게 이 혜택이 주어져야 되느냐? 기존의 요 4대 금융지주 체제에서 소외받던 중소기업, 서민 이런 사람들한테 대출이 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서민금융을 지원을 해라 라는 게 얘네 목적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충족하는 애가 카카오,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토스, 이렇게 세 가지가 해서 나오게 되는데, K는 바로 이제 KT가 모기업이에요. 그래서 정보통신업에 해당이 되죠. 카카오는 뭐 카카오톡을 여러분 잘 아실 거고, 토스도 이제 그 비바 리퍼블리카 해서 이제 그 토스 앱을 써보신 데서 앱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정보통신업에 해당이 돼서 요 요건을 만족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새 은행들, 특히 K뱅크, 카카오뱅크 얘네들은 요 2019년에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인 2016년, 17년부터 이미 논의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한번 우리가 지분 구조를 통해서 봅시다. 자, 2016년에 카카오뱅크가 설립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인터넷 전문 은행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은행법에 따르면 4% 이상은 일반적으로 안 되고 허락을 받으면 10%까지 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가 10%를 출자를 합니다. 그 대신 한국투자금융지주한테 약속을 해요. 서로 상호 합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추후 인터넷 전문 은행법이 통과가 돼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 너네가 출자한 이 지분을 우리한테 넘기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이런 서로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초의 2017년에는 한투의 지분이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2019년에 통과가 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카카오가 34%까지 한투의 지분을 가져와서 34%로 지분을 늘리고 그만큼 한투의 지분이 줄어든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법의 통과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은 부분일 수 있고, 이제 이거는 약간의 그 지금 토픽과는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이때 카카오 뱅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참여자가 국민은행입니다. KB가 처음부터 지분 투자를 했어요. 제가 핀테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핀테크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핀테크가 요즘에는 기존의 금융기관들을 무조건적으로 위협하는 애가 아닙니다. 기존의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파트너가 될 수 있고 기존의 금융기관 입장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KB도 이런 그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기법을 또 배우고 한번 기술을 탐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자금을 투자를 했다.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기 전에 아까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에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는 일반 은행법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은행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은행은 정부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애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본금과 건전한 재무 상태,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다. 이제 우리가 은행의 여러 가지 위기나 이런 것을 앞에서 배웠듯이 은행은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애들이고, 그래서 대출을 해줄 때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전한 곳에만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인 신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얘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소소한 이슈 중에 하나가 카카오의 모기업은 카카오뱅크의 모기업은 요 카카오그룹, 요 카카오가 되는데, 얘네가 불법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하이브와 인수하는 경쟁을 했을 때 얘네가 시세를 조작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이제 그거는 검찰 입장에서 의혹이 있으니까 이제 수사를 하고 이제 그걸 나중에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이, 만약에 이제 그게 1심, 2심, 3심을 가서 최종적으로 카카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러면 은행법상 얘네는 지금 34%까지 있는 이 여기서 경영에 참여하는 이것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팔아야 되겠죠.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톡이 지금은 굉장히 밀접하게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쓰는 건데, 그게 분리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제 뭐 이런 이슈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금융기관에게는 이제 그런 항상 건실하고 이제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이런 게 생각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